정전협정의 단판 지점이 판문점으로 옮겨간 후에 내붕장은 단판과 동시에 연관이 없어졌으나 정전협정 서명식에서 다시 역사상에 등장하게 된다. 7월 28일에 정전단판 대표 리커농, 지원군 정치부 주임 두핑 등의 수행하에 펑더하이가 내붕장에 도착하여 정전협정문에 펑더하이의 석자를 일필휘지한 것이다. 다른 북미의 총사령관이나 북미 수석대표의 서명이 모두 가느다란 펜글씨인데 반하여 중국의 펑더하이만이 진한 한자의 붓글씨로 정중앙에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한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서명식이 거행되고 있던 당일 10시 조선, 중국, 미국의 사령관이 있는 처소에는 참관인과 기자들이 배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기저기서 멀리 들려오는 요란한 포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왜 한편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이것은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더라도 12시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채라도 더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치졸한 발상 때문이었다. 저녁 10시가 되자 드디어 포성은 멈추고 삼천리 강산에 평화가 찾아왔다. 밤 10시를 기점으로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산상에 하나둘씩 횃불이 오르기 시작했다. 적이고 아군이고 모두 일단 정전만은 축하할 일이었다. 각 도로의 중요 지점이나 내거리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하이가 하달한 정전 명령문이 확성기로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전체 동지들이여,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동지들이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3년에 걸친 적의 침략에 항거하여 평화를 보위하는 영웅적인 전쟁을 치렀고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전 단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 드디어 조선에서 정전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유엔군과 조선 정전협정을 조인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쌍방의 병사들은 갱도, 벙커, 포탑에서 잇따라 걸어나와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던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얼굴을 보았다. 어떤 대담한 병사는 그들에게 걸어가 환담도 하고 기념품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경축하는 다른 행위는 서로 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허풍을 떨며 자기네가 절대 승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홀을 본 사람이라면 단판 책상 위에 유엔기와 조선 국기만 있는 것을 보고 한국 국기는 차치하고 왜 중국의 오성 홍기가 없는가 하고 의아한 사람이 있다. 사실인즉 맨 처음 개성신의 내붕장에서 정전 단판을 시작할 때 미군은 유엔기를 지참하고 왔었고 중국 측에서는 깃발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개성지방 당국이 조선 국기를 준비하여 탁자 위에 꽂았다. 이때부터 유엔기와 조선 국기가 나란히 꽂힌 관례가 된 것이다. 북조선 한 나라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엔군이 대등하게 담판하는 것은 중국 측의 국가 이익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오성홍기를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지원군이지 국가를 대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장에서나 회의장에서나 어떤 때도 정식으로 중국 국기를 내걸지 않았다. 그런데 정전협정서란 교전 중의 쌍방 군대의 수장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 전투 혹은 전쟁 행위를 완전히 중지하자는 약속을 하는 문서이다. 실제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즉, 정전협정 후 3개월 내에 쌍방이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의 의제는 한반도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두 가지였다. 즉,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정전이고 통일 문제는 3개월 내에 정치적인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54년 4월 26일부터 열린 제네바 회담은 한국을 포함한 유엔 한국 참전 국가들 가운데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을 제외한 15개국과 북한, 중국, 소련 등 모두 19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50일간에 걸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범위, 국제감독, 외국군 철수, 유엔 권위 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벌였다. 제네바 회담은 휴전협정 이후 한국 문제를 둘러싼 첫 번째 회의이고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 참여한 첫 번째 국제회의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회담이었으니 영국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주역 역할을 한 것이다. 이 회담을 기점으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로 넘어간다. 아울러 신생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회담이기도 하였다.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8월 28일 유엔 총회는 한반도에서 독립된 통일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유엔의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정전협정을 승인하고 정전협정 때 의결된 고위 정치회담의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10월 8일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대하여 고위 정치회담을 여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준비회의를 먼저 열자고 제의하였고 공산 측이 이를 수락하였다. 10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준비회의에 미 국무성 법률고문 딘과 남한 측 이수영 대령, 중국 외교부의 황하, 그리고 북한의 문화선전부상 기석복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본 회담의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공산 측은 그전 당사국뿐만 아니라 일부 중립국을 포함하여 확대 정치회의를 내세우면서 소련도 중립국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군 측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회담은 한국전에 참전한 그전 당사국들 사이의 회담이 되어야 하지만 소련만은 사실상 그전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회담의 내용이나 결과에 따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을 중립국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4년 1월 25일 베를린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 영, 불, 소 4개국 외상회의가 열렸었다. 거기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의가 결정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전히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만 주장하고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변형태는 2월 20일에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정치회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제네바 회의를 거부하였다. 회담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갈등도 야기되었다. 회담 개최 8일 전까지도 회담을 거부하던 남한은 결국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 증강에 관한 미국의 원조 약속과 회담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언지를 받고 회담 참여를 결정한다. 이승만은 제네바 회담을 받아들이는 발표문에서도 만약 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무익하며 위험한 것이란 것을 깨닫고 남한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내몰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여 미리 제네바 회담의 실패를 작정하고 있었다. 이에 1954년 3월 변형태 외무부 장관을 대표로 보낼 것을 남한 정부는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남한의 대표단은 변형태를 단장으로 하고 이승만이 정치고문 올리버 박사를 고문으로 하여 미국의 양유찬 주미대사와 임병직 유엔 대사, 홍진기 법무차관 등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제네바 회의의 북한 측은 수석 대표의 친소련파 남일 외상이 참석했고 대표의 월북파인 백남은 교육상, 기석복 외무부상 등이 참가했고 그 밖에 장춘산, 전동혁, 김택영, 김명구 등과 인물이 고운 여자 수행원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참가단을 보냈고 제네바 교회의 고급 별장을 본부로 사용하여 북한이 남한보다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였다. 남한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54년이 88달러로서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빈곤순위 제2위의 거지의 나라였다. 그 뒤로도 1954년에서 1962년까지 남한은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이 4.7%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22.1%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남한이 0.8%에 불과하였지만 북한은 17.2%나 되어 남한보다 월등히 부유했다. 저언라이는 1954년 4월 1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중국이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는 방침 등 유관 문제를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원수 겸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호르쇼프 그리고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 판반동과 함께 협상회의를 하였다. 이번 제네바 회담 의제는 조선 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의 두 가지였다. 중국이나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는 조선 문제 이후 다룰 인도차이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 조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프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면서 인도차이나 문제는 강대국의 사회적 이해가 걸린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인도차이나 문제가 중시되면 상대적으로 조선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다. 저언라이는 12일에 모스크바에서 북경에 돌아왔고 19일에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총리 겸 외교부장인 저언라이를 중국이 출석하는 제네바 회담의 수석 대표로 부외교부장 장원텐, 양자상, 리커농을 대표로 임명했다. 저녁에는 저언라이와 마오쩌둥, 리우사오치, 천은, 덩샤오핑과 함께 제네바 회의와 유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마오는 저언라이에게 말하였다. 저우총,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국제무대에 참가하는 것이요. 저우총의 임무가 너무나 막중해요. 우리는 물론 모두 국제상식에 맞는 말을 할 것이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은 가진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들의 속셈을 채우려 할 것이요.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덩샤오핑이 끼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조선을 절대 평화통일시켜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부도덕한 유엔이란 기구를 마치 세계를 대표하는 양 말할 것이 틀림없고 또 남조선은 미국만 하늘처럼 믿고 꽁무니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천인도 한마디 한다. 그때 마오는 무엇인가를 생각한 듯 하더니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않아요?
미국이 사리에 틀린 말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이 틀리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지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치는 더 튼튼하게 될 것이요. 우리로서는 조선은 어떤 나라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번속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번속을 절대 빼앗길 수 없지요. 티베트, 위구르, 몽골, 조선 등 우리의 정통 번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리우 사오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모두를 훑어본다. 이에 저원라이는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기본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침략 행위도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위협도 반대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어떠한 무장 침략에 대해서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1954년 4월 20일 저원라이는 대표단을 이끌고 비행기편으로 북경을 출발하여 모스크바를 거쳐 24일에 제네바에 도착했다. 북경을 출발하기 전 저원라이는 대표단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누구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표단의 규칙과 기율을 지켜야 하며 결코 이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단속하였다. 저원라이의 이번 회의를 성공하기 위한 노심초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복장도 누추한 인민복이 아니고 멋진 신사복에 넥타이를 했고 최고급 오버코트를 걸치고 중절모자를 썼다. 서양의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제네바에 도착해서도 제네바는 풍광이 아름다워 세계의 공원이라 일컬어지는 곳인데도 바깥 출입은 일절하지 않고 회의 준비에만 몰두하였다. 당지의 스위스 신문도 중국의 총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쉬는 날에도 그가 밖을 나와 유람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진정 전심전력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라고 찬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첫 번째로 5대 강국의 일원으로 제네바 회담에 참여하여 조선 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다루는 회의인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네바 회의 제1단계 마지막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소위 유엔군 국가를 규합하여 16개국 선언이란 것을 제출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종결지으려 획책하였다. 저원라이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순간적인 결단을 내려 즉석 발언권을 얻었다. 최소한 한 건의 결의라도 통과시키자. 그래야 장차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협의를 계속할 것 아닌가. 중국 대표단은 협상과 화해의 정신으로 처음으로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였다. 만약 우리들이 오늘 제출한 마지막 하나의 건의마저 다 거절당한다면 우리는 최대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이치에 맞고 엄숙하며 날카롭고 의문에 찬 발언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하자 전체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상대의 의표를 찌른 이 말에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이 역력했다. 벨기에 대표 스파크는 급히 해석하며 16개국 선언은 저우 총리의 건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원라이는 즉석에서 hil문하였다. 이왕 일치한다면 왜 19개국이라 하지 않고 16개국이라 하는가? 이에 벨기에 대표는 중국 대표의 건의에 하는 수 없이 찬동하였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즉석에서 벨기에 대표가 지지한 중국 대표단의 건의에 찬동하였다. 이렇게 되자 상대방은 대혼란이 일어났다. 미국 대표는 본국 정부에 물어보기 전에는 의견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하였다.
남한 대표는 벨기에가 유엔 16개국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도 대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저언라인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 대표가 어떻게 제네바 회담을 방해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하고 있다. 아울러 이왕에 이루어 놓은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또 가장 화해적인 건의마저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훗날 몰로토프는 저언라이의 정체한 발언으로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경하했으며 북한의 대표도 중국 대표는 외교상의 예술을 연출하였다고 극찬하였다.